그늘 바람꽃 이혜경. 오늘도 소희는 보이지 않네. 소희가 시장 모퉁이 닭집 효임에게 다녀간 게 지난 토요일이니까 오늘이 목요일, 벌써 닷새째야. 소희가 결코 뚱뚱하지 않다는 걸 효임이 증명한 뒤 소희가 효임네 가게에서 먹어치운 닭만 해도 계란으로 치면 서너 판은 될 거야. 효임이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 소희의 날씬함을 증명한 건 아니야. 그냥 그러고 싶어서였어.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고 굳게 믿는 여자가 있을 때 굳이 거울을 찾아내 그 앞에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효임이야. 그 오지랖 안 잘라내면 평생 그 모양으로 살 거라고 평판이 난 효임이 시장 입구 도서 대여점의 우수 고객이라는 거 아직 말 안 했지? 대여점 주인 이슬이 엄마는 효임에게는 대여료를 100원씩 낮게 쳐줘. 그날도 효임은 의자에 앉아 계란 공장이며 분식집 등의 스티커가 덕지덕지한 벽면에 머리를 기대고 메디슨 카운터의 다리를 읽고 있었어. 글썽글썽 코끝이 찡하게 메워지며 눈물이 비어져 나오려 할 때, 그럴 때마다 눈에 띄는 건 누릿한 기름 냄새에 쩐 벽에 붙은 액자야. 너의 처음은 빈약하나 너의 나중은 창성하리라. 닭집을 개업할 때 누군가가 사다 준 액자. 7년째 같은 자리에서 임대료에 허덕이다가 문득 액자에 눈이 가면 어떤 땐 그 거창한 축원에게 조롱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해. 20대 중반부터 음습한 시장에서 보낸 7년은 저런 말로 조롱당할 만큼 만만한 건 아니야. 여자는 끝내 남자를 혼자 보내는군. 남자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여자가 울고 눈꺼풀에 두불 범람한 효임의 눈물이 투둑 책장에 떨어졌어. 소희가 들어선 건 바로 그때야. 눈물 어룽진 효임의 눈엔 소희가 무언가를 질질 끌고 오는 것으로 보였어. 부탁인데 나 좀 안아줄래? 채 마르지 않은 소설 속의 눈물과 소희의 침묵 사이에 끼인 효임은 아주 느리게 몸을 일으켰어. 그 사람 부인이 다녀갔어. 나더러 쓸개 빠진 여자래. 그런다고 자기 남편이 가정을 포기할 줄 알았냐고. 내가 쓸개 빠진 여자이긴 하지? 깍둑썰기로 잘게 썬 물을 사카린 탄 물에 담그는 효임 앞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청을 쓸어 모으며 소희가 다가 앉았어. 온몸에 분분한 꽃가루를 효임은 알아보았어. 또 어떤 놈의 마음이 팔려서 그러나 그래 그렇게라도 행복했으면 됐지 하고 마음을 돌리다가도 끓는 기름에 닭을 집어넣은 것처럼 효임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어쩌겠어. 소희는 냅킨을 뽑아 눈물 콧물을 닦으며 비통하게 소리내어 울지. 휴지 더미를 수북히 쌓아놓고 쓸개뿐 아니라 내장까지 다 빼버린 걸음으로 허정거리며 걸어나간 소희는 다음 날부터 결근이야.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소희의 무단 결근을 민정
한복집 주인인 민정 엄마가 감내하는 건 소희의 바느질 솜씨가 워낙 빼어나서야. 소희는 재봉틀 앞에 앉으면 함처럼 해지지. 칭찬에 인색한 민정 엄마가 바느질 솜씨 하나는 인간 문화재급이라고 말한 걸 보면 알만하지. 책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책이라고는 미장원에서 읽는 여성지가 전부인 소희에겐 효임이 신기했나 봐. 어떤 날 효임이 잡다한 상식을 쉽게 풀이한 책 같은 걸 넘기고 있으면 소희는 거의 존경스러운 눈빛이 되기도 해. 글도 써? 수필이나 일기 같은 거? 일기는 무슨, 이 나이에 일기를 쓸 일 있냐? 밤이면 씻고 자기도 바쁜데. 일기를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썼거든. 중학교 때부터 쓴 일기를 모아두었는데 죽기 전까지도 꼬박꼬박 쓰대. 그거 태워버리지도 못하고 두긴 했는데. 책 읽기 좋아하니까 언제 한번 보여줄까? 미쳤어? 남의 남편 일기를 내가 왜 보냐? 얼결에 밀쳤지만 말하는 순간 효임은 후회스러웠어. 소희보다 8살이나 많았다는 소희의 죽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효임은 처음부터 궁금했거든. 소희가 처음 효임의 가게에 들어서던 날은 몇십 년 만인가라는 무더위가 휩쓸던 몇 년 전의 여름이었어. 자고 나면 몸에 땀띠가 솟고 가슴팍 고랑으로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 기름 손만 봐도 더운 날 해질 무렵에 땀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린 얼굴로 여자가 들어섰어. 30이 채 안 되었을까.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라했어. 저 닭 좀 튀겨주세요. 여기서 먹고 가도 되죠? 저녁 무렵에 혼자 와서 통닭을 먹는 여자는 흔치 않아서 효임은 여자의 얼굴을 좀 유심히 보았어. 가끔 입덧을 하는 여자들이 장을 보러 와서 그렇게 먹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땐 시켰다가 막상 튀겨내 오면 튀김기름 냄새가 역하다고 싸들고 가는 경우도 있지. 여자는 부석부석하고 힘없어 보였어. 효임은 벽에 붙은 선풍기 바람이 가는 쪽에 의자를 꺼내 놓으며 말했지. 앉으세요. 여자는 다소곳이 앉았어. 반말해도 되지요? 무슨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도 그랬어. 여자는 효임이 마늘 소스와 후춧가루를 끼얹어낸 튀김닭에 손대기 전에 묵묵히 바라보았어. 그러더니 먹기 시작하더군. 무슨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닭고기가 아니라 거룩한 음식인 것처럼. 그런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효임이 그 순간에 떠올릴 수 있었던 건 넉나간 여자였어. 효임이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어 한 잔 따라 내민 건 아마도 그 나가버린 넋을 톡 쏘는 사이다의 기포가 되돌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아니었을까? 고맙습니다. 사이다를 한 모금 들이키고 입가를 냅킨으로 닦은 여자는 효임에게 흐릿하게 웃어 보이며 입을 뗐어. 저 너무 잘 먹죠? 그래서 통 살이 안 빠지나 봐요.
살? 효임은 눈으로 여자를 훑어내렸어. 아가씨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내 보기엔 더 쪄야겠구만. 아니에요. 저 뚱뚱해요. 그리고 저 아가씨 아니에요. 홀로 된 여자로구나. 효임이 여자의 뒷모습을 쫓았을 때 여자는 민정 혼수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다음번에 왔을 때도 여자는 자기가 잘 먹는다는 사실에 혐오를 느끼는 얼굴이었어. 그래도 여자는 먹는 틈틈이 민정 혼수방에 새로운 바느질 하는 사람이라는 것, 효임보다 2살 아래라는 걸 효임에게 알게 해주었지. 여자가 4번째 들르던 날, 효임은 여자에게 물컵과 함께 종이를 들이밀었어. 대여점 이슬이 엄마의 묵이날에 낡은 여성지에서 떼어낸 펴준 체중표. 그래요. 어쩌면 저는 뚱뚱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날씬한 축에 들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새댁 보고 누가 뚱뚱하다고 그랬어요? 남편이요. 저 새댁도 아니에요. 우리 남편 죽었어요. 저처럼 밥만 축내는 여자 만나서 고생만 하다 갔어요. 그 남편이 남긴 일기를 효임이 보게 된 건 시장 상조회의 야유회 날이었어. 소희가 수줍어 하면서 만남을 부르고 단비를 할머니에게 맡긴 장씨의 눈이 내내 소희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효임이 붙잡았어. 아내가 유방암으로 숨지기까지 병석에서 보인 장씨의 정성이 시장 안에 파다할 정도로 순정파였으니까 오죽하면 민지 엄마가 장담을 했을까. 저 사람 단비 엄마 가고 나면 땡장에 풀도 마르기 전에 재혼할 거라. 저리 정이 많은 사람이 혼자 우에 살겠노. 혼자 3년 넘기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민지 엄마의 손가락을 위기에 빠뜨린 줄도 모르고 3년을 넘긴 장씨가 언제부터 소희를 운명이라고 느꼈는진 모르겠어. 혼자 느끼뇨. 데려가 주겠다는 남자 있으면 가야지요. 어떤 남성형을 좋아하시는데요? 어떤 형이라면 사장님이 그런 사람 데려다 주실래요? 당돌한 말투였어. 당돌한 소희의 말투가 낯설어 효임은 은근히 당황했는데 그럴수록 장씨는 쩔쩔맸지. 그날 연거푸 잔을 들이켠 소희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취했어. 소희가 새들어 사는 집은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에 있었어. 소희는 변기를 끌어안고 어깨를 움찔거리며 토했어. 토하고 나서 누웠다가 다시 토하고. 나 이래봬도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요. 저 화장대 아래 좀 열어볼래? 글쎄 열어보래니까. 소희는 손을 허우적거렸어. 힘겨운 손짓이 술기운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효임은 문을 열기가 꺼려졌어. 소희의 화장대는 너저분했어. 제대로 닫히지 않은 크림통 뚜껑을 닫고 나서 효임은 화장대 아래 문을 당겼어. 뚜껑 없는 네이 깍 안에 담긴 공책이 보였지. 이거? 효임이 물으려고 돌아보니 소희는 이미 골아 떨어져 있었어. 효임은 맨 위에 놓인 사무용 다이어리처럼
비닐 커버가 덮인 공책을 펼쳤어. 35세, 36세, 37세, 48세, 35살부터 75살까지 1년 번호로 숫자가 씌어 있고 그 해에 달성할 목표들이 적혀 있었어. 35세의 가장 큰 과제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거였고 40세엔 부장이 되는 거였어. 참 단정한 글씨였지. 펜스자 공책에 연습한 글씨를 보는 것 같았어. 그 글씨의 주인공은 인생도 그렇게 자로 잰 듯이 살려 했던 것처럼 보였어. 남의 남편, 그것도 죽은 사람의 일기를 읽는다는 석연치 않음을 호기심으로 억누르며 효임은 넘겨갔어. 오늘 소희를 때렸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희가 나섰다. 번번이 타일렀는데 납죽 술잔을 받아 마시다니 집에 돌아와서 지적했더니 말대꾸했다. 나도 모르게 때렸다. 지금은 밤. 소희는 내 곁에서 오그리고 잠들어 있다. 소희는 모를 것이다. 저를 때리는 내 손길이 사랑이었음을, 지 행동을 단정하게 단련시켜 저를 빛나게 하려는 것임을. 동네 여자들과의 쓸데없는 수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 시간에 내가 사다 준 책으로 교양을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오늘도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겨우 2페이지 읽고 말았다. 홧김에 책을 내던졌다. 사소한 일에서의 불성실이 나를 화나게 한다. 내 앞에서 발을 뻗고 앉는 버릇을 소희는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 텔레비전 보면서 눕는 버릇은 고쳤지만 아내로서의 예의를 다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언제 깨달을 것인지. 첫 권의 절반쯤 읽던 효임은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내이각을 밀어놓고 누웠어. 땅바닥에 등이 닿는 순간 효임의 입이 저절로 뱉어낸 말은 썩을 놈이었어. 욕을 잘 못하는 효임으로선 한껏 생각해낸 욕이지만 욕 먹을 사람은 이미 땅속에서 썩고 있더군. 효임은 잠든 소희의 등을 가만히 쓸어 보았어. 머리맡에 화장대에 놓인 일기장이 소희의 꿈자리를 밟는지 소희는 이따금 허우적거렸어. 썩을 인간. 그래서 소희가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구먼. 한 사람에게 콜타르처럼 끈적이며 퍼부어지는 말의 폭력. 소희의 천진성은 남편의 일기에서는 미숙함이 되었고 남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은 무분별이 되었으며 소희에게 다정한 이웃 여자들은 다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편네들이 되었어. 그날 밤 효임은 결심했어. 죽은 남편의 제단 앞에 납작 엎드린 소희를 일으켜 걷게 하겠노라고. 자기 피부가 원래 그렇게 고왔어? 어쩜 그렇게 환하니? 입술에다 연분홍 립스틱만 바르면 끝나겠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소희를 보며 효임은 탄성을 내질렀어. 사람을 앞에 두고 요란스럽게 칭찬하는 건 효임에게 제 낯이 먼저 붉어지는 일이었지만 당분간 지침서로 택한 자신감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요지의 책을 슬며시 덮어
냅킨을 놓은 선반 위에 치우면서 그 책에 나온 칭찬은 자신감을 북돋워 준다는 항목의 실천에 소희는 윗몸을 뒤트는 수줍음으로 대답했어. 저렇게 천진하고 예쁜 사람을 안 하던 짓을 하느라 속으로 머쓱해 있던 효임은 용기 100배했어. 구역질 나는 일기장을 태우게 만들겠다고 결심한 다음부터 효임은 소희에게 지나가는 말투로 남편이란 작자에 대해서 물었어. 일기를 읽힌 걸 잊었는지 소희는 짧게 대답했어. 좋은 사람이었어. 입을 다무는 소희의 눈에서 효임은 입만 떼면 좋은 사람을 뒤집어 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읽어냈지. 그럼 자긴 나쁜 사람이고? 소희는 그 말을 받았지. 낚싯밥인 줄도 모르고 날름 삼킨 거야. 그럼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해준 거 절반도 못했어. 생각하면 난 나쁜 년이지. 남편이 자기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나같이 못생기고 성질 못된 여자를 우리 남편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았겠어? 열려놨다. 그 남편이 어떻게 잘났는데 얘기나 들어보자. 소희의 눈이 깜짝이면서 고개가 한쪽으로 슬며t 기울기 시작했어.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무구한 얼굴, 결코 못생기지 않은 얼굴, 선생님 앞에서 손을 내밀고 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주눅들림. 가슴이 찡해졌지만 효임은 다그쳤어. 약국집 딸 소희는 그만한 여자 대학을 나와 집에 있었어. 대학 시절 친구들은 소희를 놀리곤 했지. 너는 대학에 다니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애 같다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던 소희의 남편은 소희보다 8살이나 많았어. 엄격하던 소희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에서 굽실거려야 하는 처지인 그가 소희에게는 딱해 보였어. 나이차가 너무 나는 데다 남자에게 부모가 안 계시다는 것, 소희 아버지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처세에 지나치게 빈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결혼은 반대에 부딪혔어. 밖에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집에선 잘 못한다는 게 아버지의 지론이었어.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대하는 바람에 소희의 모성애는 집과의 인연을 끊고라도 결혼하겠다고 고집할 만큼 비대해졌어. 결혼하고 나자 남편은 처가에서 받은 수모를 하나하나 되살려가며 귀엽게만 자라서 제멋대로인 소희를 가르쳤어.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정해진 자리에 놓여야 했고 소희는 남편 앞에서 꼭꼭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어. 여자가 살이 찌면 돼지비계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소희는 먹는 즐거움을 잃었어. 그런 건 오히려 견딜만 했어. 그냥 저를 죽이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면 되었으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 남편의 태도에 낑겨서 어리둥절한 것에 비하면 쉬웠다는 얘기야. 소희의 남편은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사회생활에서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었지. 어쩌다가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면 그렇게 소희에게 극진할 수가 없었어. 소희 앞으로 찬그릇을 당겨놓고 냅킨을 뽑아서 그 앞에 놓아주고 가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뽀뽀도 하고, 소희가 실수하면 귀엽다는 듯이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원래 이렇답니다. 감싸주고, 그때마다 소희는 어리둥절해서 인형처럼 웃어야 했지. 저렇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상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여자들의 감탄사를 들으며, 남편은 원래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못되게 굴어서 집에선 그렇게 무섭게 할 수밖에 없었나 봐. 나는 왜 그럴까? 여자들의 찬탄 앞에서 비타민이 많다는 설명을 곁들여 남편이 입에 대어주는 퀴 조각을 받아 삼키며 소희는 반성했지. 모임이 파하고 집으로 올 때면 남편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말했어. 그렇게 천박하게 웃지 않을 수 없냐고. 먹는 태도도 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데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쭈뼛거린다고.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딱딱한 남편의 목소리에 소희는 주눅들었어. 그리고 나서 소희는 자신을 죽여갔지. 립스틱 하나도 제가 좋아하는 색을 살 수 없었어. 지가 좋아하는 연분홍을 집어 들었다가도 당신은 여전히 그런 천박한 색깔을 좋아하는군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전에 들려서 힘없이 놓아두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다가도 문득 왜 그렇게 나서느냐고 책잡을 남편이 보여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 간암으로 뚱뚱 부어오른 배로 병원에 있으면서도 남편은 날 걱정했어. 내가 자기 없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암담하다고. 내가 생각해도 못 살 것 같았어. 그런데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네. 신기한 일이야.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자기 몸에 생긴 병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썩을 인간, 저 없는 세상에서 소희가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었겠지. 한복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으로 조각보를 만들어 구청에서 주최하는 공예전에서 상을 탄 것도 소희에겐 힘이 되었어. 남편이 들이민 거울을 치우고 효임이 내민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날이 피어난 소희는 그 천진한 매력을 햇무리처럼 퍼뜨리기 시작했어. 해가 빛나면 그 변위를 째려드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구나. 누군데? 붕어빵을 들고 와서 머뭇거리던 소희가 사실은 하고 입을 열었을 때 효임은 장씨를 떠올렸어. 소희와 효임이 친하다는 걸 안 뒤로 전에 없이 튀김닭을 안주로 술 한잔 하는 취미를 붙인 장씨였으니 여기 사람은 아니야. 소희는 효임의 기대를 단박에 무너뜨렸어. 소희는 제 역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 같아. 온몸을 내던져 헌신하고 혼신짝처럼 버려지는 여자. 첫 연애부터 일관된 소희의 안목은 번번이 효임의 입맛을 떨어뜨렸어. 소희를 품고 잔 새벽, 소희가 끓여놓은 아침상을 외면하고 마누라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 시간에 늦을까봐 조바심 치며 나가는 남자. 만날 때마다 소희에게 술값에 차비까지 당당히 요구하는 남자. 몇 번의 연애를 지켜본 뒤에야 효임은 깨달았어.
그 남자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 소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 소희 속에 있는 헌신하고 싶은 열망이 하도 강해서 남자들은 소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시혜를 베푼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야. 멍든 채 나대는 소희를 지켜보면서 그에 못지않게 멍드는 이가 있으니 장씨야. 소희가 싸늘히 외면하는 유일한 남자는 바로 소희에게만 목매달고 있는 장씨야. 소박한 소희를 좋아했던 장씨는 눈부시게 피어난 소희에게서도 결코 눈 돌릴 순 없었지. 사람에게 목매단다는 점에서 둘은 참 많이 닮았어. 다른 게 있다면 장씨가 일편단심 민들레의 민들레라면 소희는 민들레 홀씨되어의 그 민들레라는 거지. 일편단심 민들레가 지친 나머지 결혼할 뻔한 적이 있어. 작년 가을이었을 거야. 잘 됐네요, 장 사장님. 아가씨가 처녀라면서요. 소희의 목소리가 낭낭했지. 담비가 새 엄마를 맞는다는 소문이 시장바닥을 휩쓸 만큼 휩쓸고 큰 길로 빠져나간 어느 날 효임이 영업을 끝내려는 참에 들어선 사람은 소희와 장씨였어. 장씨 깜냥으로는 마지막 확인을 하려 했는지도 몰라. 무슨 일, 지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러게 심껏 결혼도 막 날 받아 놓은 것도 아니니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해. 처녀 장가를 갈 판인 장씨의 자부심은 소희를 바라보는 애절한 눈초리에 치여 흔적도 없어졌어. 아이고 저 먹통. 그렇게 오래 좋아하고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걸 보면 장씨 어딘가 모자라긴 한가 봐. 벌써 소문이 쫙 났는데요. 그 아가씨가 장 사장님과 결혼 못하면 평생 장 사장님만 바라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요. 장씨는 얼굴이 벌개졌어. 순정파 장씨는 의리파이기도 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소희와 대면도 못한 여자가 소희에게 모욕당하는 건 견디기 어려웠을 거야. 무신 말씀이 지나치네 얘. 간신히 그 말을 한 장씨는 앞에 놓인 소주잔을 드는 동작으로 노여움을 가렸지. 소희가 장씨에게 잔인하게 굴 때마다 효임은 거기서 소희의 지난 날을 보게 되거든. 사진기자라는 그 남자 소희를 밟고 지나가는데 저는 쑥 빠지고 지 아내를 등장시킨 걸 보면 여태까지 소희가 만난 다른 남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후유증이 왜 이리 오래가지? 소희 말로는 아내가 눈치채고 나선 거라지만 효임이 보기엔 그 작자도 몸 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소희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지만 물가에 내놓은 애가 다 빠져 죽는 건 아니잖아. 빠졌다가도 허우적 알 수 없는 힘으로 저 혼자 헤쳐나오기도 하고 아슬하게 기우뚱거리면서도 끝내 빠지지 않는 애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시장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며 사는 거겠지. 가만 장씨가 가다 말고 왜 저렇게 말뚝처럼 서 있지? 저런 드디어 나타나시는군. 으이구 저 왼수 다 저녁 때 아예 꽃으로 피어났군. 저 환한 분홍빛 옷이라니. 비극은 끝나고 이젠 사랑의 예감에 부푼 여인으로 태어났다 이거지.
저 말갛게 씻긴 얼굴을 보면 장씨의 일편단심도 이해가 가. 아마도 무너진 사랑탑이라는 노래나 목청껏 불러 젖히거나 그 남자가 찍어주었다는 사진 속의 저를 부여안고 글썽이느라 식음을 전폐하다가 점심때쯤 겨우 몸을 일으켜 목욕탕에 다녀왔을 거야. 분명히 혼수방에 얼굴만 비치고 이쪽으로 올 텐데. 그러고 보니 튀긴 기름에 불부터 올려야겠네. 토실한 통닭이라도 한 마리 먹여야 저 반쪽이 된 얼굴을 어떻게 해보지. 이번엔 몸도 마음도 다 바쳐 혼신할 다른 놈팡이 만나기 전에 내 장씨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말 거야. 그동안 읽은 어떤 책보다 감동적인 장면을 그려내고 말 거야.